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심사해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심하게 드론이 지켜주는 안심 드론, 대구로 택시 앱의 음성인식 서비스 추가, 대구로 택시의 목적별 예약 콜 서비스 도입을 선정했고요. 하반기에는 시각장애인도 보기 편한 홈페이지 개선, 지하철 진출입 입구 번호 추가 부착, 대구시의회 방청 신청, 온라인 원클릭 환경 구축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채택해 실행을 완료한 것도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진출입 입구 번호 추가 부착은 멀리서도 출입구 번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고 대구시의 발전을 이끄는 정책 제안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는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 오늘은 안동 1도로 출발해 15도 이상 큰 폭우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6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한 대기 속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통상임금 소송과 승진 인사 논란에 휩싸여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합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고 공단 운영비로 이사장의 관사 임차료를 대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에 시는 사의를 표명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시청 맑은문 사업본부장을 임시이사장으로 시청 담당실과 과장 2명을 본부장으로 겸임 발령했습니다. 임시이사장과 본부장들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아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별도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논란을 일으킨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며 지역별로 영도 안팎의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출근길에 나섰던 분들 어제와 다른 추위 느끼셨을 텐데요. 오후에 외출하실 분들 역시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7도, 경주 6도, 영덕은 5도로 어제보다 12도에서 14도가량 낮은 분포 나타내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특히나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구룡포에서 해양 미식축제인 마켓피어 9이 개장합니다. 이 마켓피어 9은 야시장을 뜻하는 마켓과 항구를 뜻하는 피어에 9마리의 승천한 용을 뜻하는 구, 9이 합쳐져 이 지역에서 열리는 마켓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해양 미식축제로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총 9차례 개최되고 15대의 푸드트럭과 25개 지역상인 판매 부스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포항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만선 마켓에서는 푸드트럭과 함께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와 디저트, 음료 등이 마련되고 해녀 마켓은 해녀조합과 어촌계가 함께하는 지역상인 시장으로 이 포항의 특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며 방문객들이 직접 구매해온 해산물과 특산물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바베큐 존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2.5도 낮은 4도, 습도는 76%입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6도에 이르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날씨가 춥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서에서 북풍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해상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울릉군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사회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22일 울릉군 청소년센터에서 컬러로 찾는 나다움을 주제로 퍼스널 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다음 달 4일에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수지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퍼스널 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기뻤으며 12월에 진행될 프로그램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수험생을 위해 대학을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다양한 활동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또 이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제 기억 속에 또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2011년이라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벌써 12년 전입니다. 2011년에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진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정부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습기 살균제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규모 조사에 나섰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당시 폐 손상과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수거를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가 많았어요. 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는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 대폭 늘어났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인 202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피해자 수는 7,877명이나 되지만 네. 구제 대상으로는 66%인 5,176명만 인정됐습니다. 지역에서도 피해자가 많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 신고자는 2023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46명으로 그중 25%인 161명 사망했고 생존자 485명은 여전히 후유증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피해 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415명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네, 피해 구제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구제 급여라고 해서 치료비라든가 일정한 비용을 매달 급여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인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숫자는 엄청날 것 같은데 어머니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나요? 네, 형사처벌은 사실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가 옥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여러 등등 회사가 네.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다 다른 점 때문입니다. 조금씩 다르겠죠. 네, 우선 옥시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흔히 이제 PHMG라고 불리는 폴리헥사메딜렌 구아니딘이라든가 PGH라는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이라고 해서 이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이 돼서 옥시 전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반면에 나머지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조금 복잡한데요. 네. 클로로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CMIT
그리고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긴 했는데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다른 만큼 피해자분들의 피해 정도도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판정했습니다. 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1등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2등급,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4등급, 그리고 판단 불가능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그 대법원 사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건가요? 이번 사건은? 이 피해자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예. 우선 이 사건의 원고였던 김 씨 역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분입니다. 옥시 회사예요? 예. 그런데 2013년에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은 가능성 낮음인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2011년까지 사용을 했는데 진단받은 건 2013년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옥시 회사에서는 정부가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던 1단계와 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고 네. 3단계, 4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3등급이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3등급을 받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월에 제조 판매사인 옥시 회사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가능성이 낮은 3등급인데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데 방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하셨어요. 제조물 책임법이 무슨 법입니까? 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2000년에 처음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인데요. 사실 제조물에 어떤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제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제조업자의 영역에 있고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이 제조물 자체의 하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우선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은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하지 않아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설계상의 결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 그 밖에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 표시상의 결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았거나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표시한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제조물 책임법 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가 첫 번째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손해가 제조업자의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손해가 결함이 없이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제조물을 설명서대로 사용했고 제조물 자체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 네. 일반적으로 제조물이 정상적이었다면 나에게 손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만 입증하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잖아요, 제품을.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이 제조물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법원 판결은
뭐였나요? 네, 우선 1심 판결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김 씨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3등급 판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김 씨 역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간의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런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서 월 일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회사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인체 유해한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고 또 용기에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김 씨의 이러한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김 씨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심이 제대로 판결한 거라고 이제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김 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상고를 하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역시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김 씨가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에서 지난 9일에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심 법원에서 판결한 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데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김 씨 청구 금액이 당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이 5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배상금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500만 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이 배상하지 않았던 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뭐 좀 판단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많은데 이 판결이 영향을 좀 끼치겠네요. 네, 사실 다른 피해자들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에 걸린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그러니까 유전이라든가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조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피해가 밝혀진 지 12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더 늦기 전에 다른 피해자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로남불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부모들은 늘 고민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그 방법을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게 됨과 삶을 잇다라는 큰 주제로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 총 6번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제 마지막 강연 현장이었던 대구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 50여 명의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이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만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는데요. 이 회복적 생활교육 조금은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강연을 진행한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얘들아, 학교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혼나요 그러더라. 아이들에게 대화로 문제 푸는 걸 교육을 잘한다면 잘못하면 누군가 힘들어지겠죠. 그 힘들어진 아이를 같이 도와서 잘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발전하고 더 나은 세대를 키워야 돼요. 회복적정의 협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복적정이라는 게 피해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잘못한 사람의 책임도 피해 회복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도 그냥 관중이나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문제를 푸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이제 그런 게 회복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고 그런 관점에서 요즘 뭐 사회적 문제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아이들 싸움, 어른 싸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회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해보자 하는 걸 소개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 주체가 되도록 문제 해결을 해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걸 그르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 갈등 해결의 주체를 학생들이라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화, 또 학생들이 함께 자기들의 의견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사법이나 막 절차만으로 가다 보면 학생들은 오히려 거기서 상처도 받고 학생들은 같이 지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방해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어른들이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뭐 이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행동으로 누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냐. 그럼 그 힘들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뭐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을 좀 바꾸는 그런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갈등이 생기면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만난 어머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다양한 강연을 듣기는 하지만 나의 자녀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마냥 밝기만 했던 나의 자녀가 어느 날 학폭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 어떨까요? 현재는 가해자였던 학생과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야기와 함께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선생님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에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전화하셨을 때 사실은 저는 아이가 다쳤나? 어디 아픈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폭의 학자를 듣는 순간 정말 다리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드라마인 줄 알았어. 안 일어날 줄 알고 저희 아이는 되게 밝은 아이거든요. 아, 이것도 그냥 학교 교실이나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소통이 안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생활교육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어머니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학교 수업보다는 사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접하지 못하는 많은 교육에 대한 강의도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이제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랑 일어나는 남자아이들의 대립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대화 기법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관천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이름은 유현주입니다. 네, 저는 좀 회복적 생활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내 아이가 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학부모님들 학교에 막 뛰어오시거든요.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학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막 반응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저는 좀 학부모님하고 아이가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드리고 스스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이가 이 갈등을 좀 기회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내가 힘을 내보니까 갈등이 잘 전환이 되네. 이거를 좀 알려주는 거죠. 지금까지 열린 강의들은 학부모로서 자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는데요. 내년에도 학부모 아카데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인성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성미영입니다. 대구 학부모 교육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단위학교 평생학습관을 통한 기본과정, 대구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의 심화 특별과정, 대구시 교육청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학부모 아카데미는 단위학교에서 초청하기 어려운 저명 강사들 강연을 시교육청에서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면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 송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명 강사의 강연을 통해 깨달은 알물, 학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도 암과 삶을 잇따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는 오페라와 순수 미술 관련 예술 강연과 뇌과학 및 심리 상담 강연을 총 2회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다가
강사님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어서 강의장으로 달려오신 사례도 있었어요. 내 아이만이 아닌 모두의 아이를 생각하는 학부모 인식 정립을 위한 다 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30일까지 학부모 선언문 필사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다 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을 입력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챌린지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열린 2023 학부모 아카데미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방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과 워케이션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이 필요한데요. 네. 정작 대한민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내리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주 인구를 늘릴 여력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생활 인구 유입 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생활인구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부가 올 1월부터 도입한 개념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동성과 활동성이 늘어난 생활 유형을 반영하는 거죠.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휴대전화 통신 신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서울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서울시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보다 138만 명 가량 많은 1,151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그럼 기준은 뭔가요? 통근과 통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 포함되고요. 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도록 했습니다. 산정 주기는 월 단위인데 성별과 연령대별, 체류 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 등이 집계됩니다. 아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한정해서 경북 영천을 포함한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산정되고 있고요. 네. 연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B 지역에 사는데 A 지역에 뭐 학교를 다니거나 네. 뭐 근무를 한다거나 하면 생활 인구에 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A 지역의 생활 인구에 네, 해당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자, 오히려 주민등록 인구보다 생활 인구 개념이 각 지역의 경제 인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네, 현행 등록 인구는 인구의 단시간 이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자택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달라서 경제 인구 집계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장단기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등록 주소지는 서울인데 주거와 또 식료품 구매 등 핵심 경제 생활은 대구에서 하는 경우에 네. 현행 등록 인구 제도에서는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생활 인구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 인구가 줄어들고 또 지방의 남은 인구마저도 수도권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생활인구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대표적인 게 워케이션 사업 유치입니다.
워케이션이라고 하면 일을 뜻하는 워크와 또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은 이제 합한 합성어잖아요. 네,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휴가지에서의 근무라는 개념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과 IT 기업들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 증지에서 유행한 한 달 살기도 워케이션이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데 물론 프리랜서 또는 재택 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활성화만 된다면 생활 인구는 물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케이션 형태의 업무로도 효율성 있는 일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네, 오히려 근로자들은 워케이션을 통해서 기분의 환기가 되면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성과 향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또 이런 점은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죠. 또 지역 입장에서도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큰 아이템입니다. 이 워케이션 형태의 업무 형태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면서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워케이션 장소를 지역 내 빈 건물이나 사무실 등 유휴 공간을 재생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빈집 개선을 통해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유치에 좀 관심을 갖고 있겠네요. 네, 우리 정부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워케이션에 대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 사례들이 있나요? 네, 우선 부산의 경우에는 소멸위기 지역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또 금정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지자체인데요. 네. 부산시는 이곳들에서 워케이션 지형을 넓혀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도구에 위치한 워케이션 센터에 취재를 가봤는데 센터 측은 이용객들이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산을 찾고 싶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특별한 추억을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이 생기면 부산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기대대로만 된다면 관광 수입에만 기대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렇죠. 관광지도 주중에는 방문객 수가 현저히 적잖아요. 네. 그런데 워케이션은 주중 비수기를 메우고 또 지역 소비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주중에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워케이션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점심 식사와 커피는 영도구에서 하고 퇴근 후에는 해운대 또 광안리와 같은 유명 관광지를 찾는다는 거죠. 점점 지역을 넓혀 나가는 거네요. 네. 네. 국내 대표 관광지 뭐 제주 한 달살이로도 유명한 곳인데 네. 역시 워케이션의 핵심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주는 그 워케이션 대표 지역입니다. 특히 제주 동쪽 해변 마을에 위치한 질그랭이 거점센터가 네. 워케이션이 성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질그랭이 거점센터요? 네. 이 센터는 당초 예식장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8년에 세와리 종합 복지타운으로 만들어졌지만 청년들의 결혼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네. 이후 농림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2020년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곳은 세화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워케이션 참가자들은 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녀 투어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 이런 특별함으로 작년에만 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군요. 시골 마을의 워케이션이 아주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네요. 네, 특히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식자살이 그 프로그램으로 가게마다 월 정산 금액이 200만 원여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구 증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에 2,000명에 못 미쳤던 세와리 인구는 지난해 2,258명으로 15.2%나 증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농어촌 마을 주민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워케이션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 초 경북도는 2023 인구 대반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함께 대도시 주민들의 지역 체류를 장려하는 경북 스테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제2 생활 거점에 경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일시군 1생활인구 특화 방안을 필두로 네. 경북형 작은 정원 또 주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북형 워케이션도 있다면서요? 네, 경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였는데 의성과 경주, 포항, 문경을 중심으로 13개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농촌에서는 논밭뷰 워케이션을 하고요. 예. 해안가에선 바다를 활용한 자연 속 공유 오피스와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무직군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판교에서 활동하는 IT 업계 종사자들이 주로 2박 3일 또 많게는 6박 7일까지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 경북 워케이션 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전체 판매액의 60% 이상 이뤄졌습니다. 예, 아직 초기 단계니까 보완하고 또 노력해야 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요.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구는 워케이션 수요를 유치하기보다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최근에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대구시는 민선 8기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ABB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내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기업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상품을 접목한다면 빅테크 기업과 지역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해당 기업이 대구에 분사 또는 위성 오피스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인구 유치가 지방 소멸을 극복할 핵심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구시도 이런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자, 워케이션이 지방 소멸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대표팀이 APBC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APBC에서 호주, 대만, 일본을 상대로 2승 1패를 거둬 3전 전승을 기록한 일본과 1위 결정전을 치렀습니다. 대표팀은 9회까지 2대2로 팽팽한 승부를 펼치면서 연장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지만 네. 10회 초 1점을 낸 뒤 10회 말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2점을 내줘 끝내기 패배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패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대회 전부터 우승 전력을 갖춘 일본의 대표팀이 좀 도전하는 모양새긴 했어요. 네, 그렇죠. 일본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일본 NPB에서 수준급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긴 했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비해서도 전력이 훨씬 웃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원태인 선수 활약은 어땠나요? 네, 원태인은 1승 1패로 결승행 티켓이 걸린 대만전에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3피안타 1피 홈런 무사사구 5탈 3진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대표팀의 결승행을 이끌었습니다. 네, 원태인 선수가 활약을 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그러고 보니 삼성이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삼성은 이틀 전 수요일 오전 FA로 전 KT 위즈의 마무리 투수 김재훈과 4년 총액 5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FA 시장에 참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번 외부 FA 영입은 지난 2020 시즌 종료 후 진행된 오재일과의 계약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역시 이제 구단에서 불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데 삼성이 합류한 김재훈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김재훈 선수는 2015년 KT의 2차 특별 13순위로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프로 통산 481경기에 나서 44승 33패 17홀드 169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21년 이후 3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달성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명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삼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시즌 삼성의 불펜이 이제 오승환 선수를 제외하면은 제 역할을 해낸 선수들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약한 모습이었는데 김재훈의 합류로 이제 숨통을 틔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드래프트에서도 투수 보강이 이루어졌죠? 네, 삼성은 지난 수요일 오후 진행된 2차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LG로부터 투수 최성훈을, 2라운드에 키움으로부터 투수 양현을, 3라운드에 키움으로부터 내야수 전병우를 차례로 지명하면서 총 3명을 영입했습니다. 네. 동시에 1라운드에 우규민이 KT 위즈에 지명을 받으면서 총 1명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자, 삼성이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최성훈은 2012년 2라운드 전체 16번으로 LG에 입단한 자완 투수입니다. 프로 통산 247이닝을 던져 8승 8패 23홀드 2세이브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했는데요. 예. 올해는 3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삼성 불펜에 부족했던 저완 요원 보충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 나머지 두 선수는요? 네, 양현은 2011년 10라운드 전체 73번으로 두산에 입단해 키움을 거친 우완 잠수함 투수입니다. 그는 이제 프로 통산 290.1이닝을 던져 14승 13패 35홀드 4세이브 평균 자책점 4.06을 기록했는데요. 네. 올해는 54경기에 출전해서 57이닝 동안 이제 4패 8홀드 평균 자책점 5.05를 기록했습니다. 우규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병우 선수는 2015년 2차 3라운드 전체 28번으로 롯데에 입단해 마찬가지로 키움을 거친 이제 우투우타 내야수입니다.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만큼 이제 유틸리티 백업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삼성의 2차 드래프트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보호 선수 명단이 이제 35명이나 되다 보니까 주전감 선수가 나오기는 어려웠는데 딱 삼성에 필요한 포지션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불펜 보강에 이어서 이제 내야 멀티 대타 자원까지 수급을 했으니까요. 구단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이제 이종열 신인 단장은 이제 드래프트 후에 전반적으로 구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 지명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이제 자평했습니다. 예. 이종열 단장이 이제 부임 후에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착실하게 이제 보강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현장 출신 단장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하기보다는 직접 움직여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난주 일본부터 또 이번 주 호주까지 정말 바쁘게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라면 내년 시즌 삼성의 좋은 성적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직 스토브리그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외국인 선수단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신임 단장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예, 좀 핑크빛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볼까요? 이번 주 다시 프로축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는 이제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3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열리는 대구 경기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대구가 페이스가 좋지 않기도 하고요. 지금 대구의 승리 소식이 끊긴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이제 대구는 이제 지난 9월 30일 전북 원정에서의 3대1 승리 이후 이제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9월 30일이면 이제 곧 2달을 앞뒀네요. 2달 동안 지금 승리 소식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인 또 K리그 38라운드가 또 1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포항전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구는 2개월 이상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무승 행진이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겠죠. 예, 뭐 대구의 페이스가 좋지 않은 것도 맞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상대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좀 어려운 승부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우승 경쟁까지 벌여지면 지금은 2위예요. 네, 그렇죠. 거기다 FA컵을 우승하면서 이제 주춤했던 기세가 다시 오른 상황입니다. 네, 뭐 강한 상대긴 하지만 공은 둥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 역시 이제 대구의 선전을 바라고 있긴 하지만 최근 대구가 경기력과 결과 모두 챙기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낙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이널 A 일정이 대구에 정말 유리하게 나왔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정이 유리하다는 건요? 네, 파이널 A 일정은 이제 정규 라운드 3차례 맞대결 후 이제 홈 어웨이 경기 수, 이제 뭐 순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이번에 대구는 5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경상도를 한 차례도 떠나지 않습니다. 네, 홈 경기 3번에 이제 2번의 원정 경기는 이제 포항과 울산이 한 번씩이었거든요. 예. 이제 뭐 전북, 광주, 인천 등과는 이제 공교롭게도 홈에서 맞대결을 펼치면서 대구는 리그에서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가장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가장 먼 원정이 울산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다른 11개 팀 중 이런 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널 A와 이제 B의 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 이런 이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이제 2번의 홈 경기가 있었음에도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은 좀 구단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대구는 홈 매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홈팬들이 이제 암담한 경기력에도 계속 홈구장을 매진시키고 심지어 원정 경기에도 적지 않게 동행하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데 구단이 경기력으로 보답은커녕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예, 이제는 좀 우승으로 보답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프로농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또 고전 중이네요. 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울산 현대모비스 원정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80대 8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네, 또 이튿날 일요일 창원 LG 원정에서는 62대 77로 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 이제 21일 화요일 홈 안양 정관장전에서는 이제 93대 98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어제 진행된 서울 삼성 원정에서는 63대 84로 패배하면서 이제 가스공사는 10연패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9연패로 창단 최다 연패를 기록했던 가스공사는 이번 패배로 팀 최다 연패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예. 이로써 가스공사는 한 주 동안 4전 전패에 그치면서 연패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창단 첫 해비해서 2년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시즌 이제 가까스로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가스공사는 지난 시즌을 9위로 마친 데 이어서 올 시즌 역시 삼성과 하위권을 형성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작년에 야심차게 지명했던 대학리그 최고의 슈터 출신 염유성 선수가 고질적인 어깨 부상으로 좀처럼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역 후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김낙현 선수 역시 상무에서부터 좋지 않았던 무릎으로 인해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꽤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는데 기대해볼 만한 소식은 없을까요?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교체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지금 가스공사 2옵션인 앤서니 모스를 대신해 이제 안양 정관장에서 뛰었던 듀반 맥스웰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구단에 따르면은 지금 협상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아마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스공사의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스공사는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부산 KCC 이지스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가스공사는 한 주 동안 휴식을 취한 뒤 12월 2일 토요일 수원 KT와 홈에서 맞붙습니다. 네, 생생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안동 풍산시장 일원에서 이번 주말 이틀간 전통주악 김장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사라져가는 전통 김장 문화를 살리고 지역 특산품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근 후 가져가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김치와 함께 먹기 좋은 수육, 전, 두부 등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김장 퀴즈, 즉석 노래방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니 주말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포항에 있는 구 수협 냉동창고에서 문화도시 성과공유 시민축제 포포낙낙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를 담다, 도시를 즐기다, 도시를 펼친다, 도시를 말한다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열리는 도시를 즐기다 테마에서는 목공, 바느질, 그림 등의 체험과 함께 연잎밥과 해녀 특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자체 제작한 오페라 투란도트를 세계 오페라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극장의 2023-2024 시즌 첫 작품으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제작한 무대와 의상, 직접 캐스팅한 주조역들이 이탈리아에 그대로 진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현지 시간으로 24일과 26일에 차례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대구에서 만든 오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창작무용극 천신모지가 공연이 열립니다. 이 작품은 신라향가 중 하나인 도천수대비가를 재해석해 창작한 작품으로 눈이 먼 아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엄마의 애틋한 뜻을 들어주고자 하는 천수관음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폭설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동절기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동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특히 한겨울인 12월에서 2월을 집중 보호 기간으로 정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합니다. 거리 노숙인에게는 도시락, 방한복, 핫팩 등을 제공하고 쪽방 주민에게는 이불, 연탄, 김치 등을 지원하는데요. 적절한 지원으로 주변에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낮 기온도 2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5도가량 낮은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